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기사를 보니 트럼프가 보낸 관세 소환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세요? 뭐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면 지난주에 왜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이어갔으니까 이제 좀 쉴 구간이니까 예. 또 쉴 법도 한데. 맞습니다. 뭐 네. 그렇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만한 뉴욕 증시 흐름이었는데 네. 뭐 재료에 맞춰서 그렇게 한번 그거 털어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왜냐면 이게 없던 내용이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다, 사실 이게 네. 다 뜯어놓고 보면 8월 1일로 연장을 한 거잖아요. 또 치킨하고 살짝 한 거죠. 네, 한 건데 만약에 여기에 시장이 초점을 맞췄으면 시장이 올랐으면은 결국에 7월 9일 관세 유예 기간이 8월 1일까지 종료 시점이 연장된 거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뉴스를 어떻게 뜯어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라기보다도 사후 약방문 그렇죠.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네. 네. 뭐 시황쟁이들 다 그런 겁니다. 시황쟁이. 갖다 맞네요. 붙이기 나름이죠. 네. 전망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사후 아 이것 때문에 사후 떨어졌을 거다, 이것 때문에 뭐, 올랐을 예. 거다 이런 분석은 조금 더 그렇죠.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도 나왔는데 조금 뭐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재고 쪽에 충당금 쌓고 이러는가 네. 봅니다만 그래도 지금 풀이장에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가는. 그러게요. 그러면 관세 때문이라 할까요? 실적 쇼크 때문이라고 할까요? 또 그래요. 한번 그러게요. 열어보시죠. 예. 개별 종목 이슈가 참 많은 것 많아요.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블루단 AI 연구센터 강정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예. 지금 어제장 오늘장 이렇게 설명 듣고 저희들 이렇게 뭐 오프닝 썰을 푸는 동안에 계속 뭔가를 AI하고 대화하시는 것 같던데 뭐가 궁금하셨나요, 박사님?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 차기 전망,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에 실적이 이익률이 39% 마이너스 될 거다, 뭐 이런 로이터 분석의 그 기사를 아침에 네. 봤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좋지 않을 거지만, 예. 하지만 하반기에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거기에서 나왔던 이제 이 AMD에는 납품을 시작했다. 동일한 제품을 엔비디아에는 납품 못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예. 있고, 또 하나는 이제 HBM4,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세대의 HBM에 이제 들어갈 D램의 기본 구조를 아직까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IB라는 데서 쓰고 있다면 삼성은 IC로 지금 전환을 했다라는 것이 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IDB와 IC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게? 이게 이제 미세 공정인데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보통 HBM은 이렇게 단을 쌓는 거잖아요. 예. 샌드위치처럼 단을 쌓는 예. 건데 이 한 단에 들어가는 이 레소그래피 이 기술이, 미세 공정 조정 기술이 지금까지는 IB라는 걸 쓰고 있었던 건 12나노를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IC라는 건 미래의 제품으로서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삼성은 이걸 양산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네. 10나노입니다. 훨씬 더 전력 효율성도 좋고 대단히 고효율성,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은 쌓는 거를 다 해가지고 연결하는 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네. 개별 샌드위치는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IB에서 IC로 삼성은 이미 가고 있다. 그래서 삼성이 전혀 기술적으로 완전히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가 로이터의 분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것을 잘 쌓아서 잘 연결하는 것도 지금 중요한 기술이고 삼성이 지금 발열이 나고 이런 부분들도 개별 D램 기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연결하는 기술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역시 삼성은 개별 D램에서는 IB에서 IC로 먼저 나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이것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에 뒤지고 있다는 것이 로이터 분석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또 저도 여기에 많은 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별 디램은 앞서가는데 네. 쌓는 거 병합하는 게 좀 약간 약간 아쉽다라는 떨어지고 건- 있는 거죠. 네. 네.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기술 투자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늦게 시작을 했고 네. 이 부분을 SK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쫓아나가고 있는 거고
마이크론이 뒤늦게 이제 SK 하이닉스를 쫓아오고 있는 형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계약들이 보통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SK 하이닉스 계약할 때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벌써 마이크론이 좋아졌네. 그럼 마이크론 네네. 교체하지. 이렇게 이 계약을 맺지는 않거든요. 중장기적 계약을 맺기 때문에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어떠한 선도 지금 약 70%의 시장 점유율을 HBM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좀 전에 네. 박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삼성전자 분기별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그래픽이 나왔는데 네. 딱 한눈에 보니 저게 주가에는 좋을 수 없는 그림이잖아요. 네. 꺾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밑에 아래가 영업이익인데 네. 위에 매출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렇고. 크게 꺾였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전분기 대비 한 50%가량 꺾인 느낌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로이터는 39%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뭐 50%가 넘어설 거라고 지금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충분히 예상됐던 거죠. 다들 그래요? 알고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 물론 코스피 평균치보다는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 사실은 매수세도 지금 대단히 강하고 있고,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들과 전망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삼성의 갤럭시 수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상호 관세 조치에 25%의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것은 8월 1일로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된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충분히 8월 1일까지는 협상을 완료시킬 수 있지 않을까로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갤럭시 제품의 어떤 대미 수출 예.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8월 1일까지 협상을 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미국산 뭐를 갖다가 사준다든지. 뭐 네. 관세 장벽을 없애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우선은 그 미국이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이제 미국 대미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 여기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미국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을 많이 하게 해달라는 거고 한국이 미국에다 투자를 많이 하게 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 구글하고 애플이죠 이런 데에 대한 디지털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에 의해서 그들에 대한 규제를 지금 하지 말고 특히 미국 구글의 지도와 온라인 애플의 지도를 한국에 허락해달라는 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 국방비, 뭐 방위비 분담, 뭐 이런 증액들이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크게 저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그런 건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한국이 줄 수 있는 방식은 이제 쿼터제죠. 일본이 하고 있는 방식인데 일정 쿼터제까지는 관세를 적게 주지만 그 쿼터를 넘어설 경우, 예를 들면 쌀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관세를 좀 낮게 주지만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물량이 막 해서 한국 시장 자체가 붕괴될 것 같은 이 수치에서는 관세를 높이는 방식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에다가 일정 부분에 대한 수입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입은 보장하겠다. 거꾸로 우리 한국의 그 알루미늄이라든지 철강에 대해서도 2017년에 갭을 둬서 2017년 정도까지 판매됐던 물량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관세를 물지 않는데 그 위에 추가되는 물량 수출이 좀 더 많이 된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과잉 한국의 제품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조금은 이것을 이 관세를 그러니까 차등해서 매기는 이거를 뭐 TRQ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토탈 뭐 레이트 쿼터라고 해가지고 이 관세에 대한 타리프에 대한 쿼터를 갖다가 쿼터제로 해서 즉 우리가 한국이 만약에 100을 미국에다 수출하면 80까지는 관세를 없게 저렴하게 가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20%는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이 매겨라. 그래서 차등 관세 정책을 한국은 아마 요구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미국이 일본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미국이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의 비율을 예를 들면 100 중에서 80대 20이냐, 70대 30이냐, 또는 60대 40이냐 이렇게 정확하게 차름이지 100% 모든 한국의 알루미늄과 철강 이렇게 지금 관세를 다 매긴다라는 건 대단히 부당하다고 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우리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무역 대표부도 협상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다리기 즉 100 부분에서 100%에서 70대 30, 60대 40 이 부분에서의 어떠한 줄다리기 싸움이 계속 8월 달까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타코 해서 진짜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의 CEO 치킨 아웃 물러선다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치킨집을 차린대요.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하면은 8월 1일 관세 부과일도 조정 가능하답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이거를 서한 관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한을 보냈다는 것 자체는 서한 이후로부터 한 달간의 여유를 두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관세 협정 기간을 연기한 거죠. 근데 예. 이제 자기 폼이 빠지니까 예. 내가 우리 한 달간 연기해줄게 한 폼 아니니까 우리 이미 저기 관세 결정에서 서한 보냈어. 예. 하지만 서한의 유효 기간은 언제부터 작동됐냐면 8월 달부터야. 예. 사실상 8월 달부터까지 연기해 준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기가 이 모양이 빠지게 생겼으니까 연기를 했다면 그냥 서한은 보냈어. 관세 결정 난 거야. 예. 라고 하지만 뒤에 문은 열려 있어.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한 달의 여유가 지금 왜냐하면 협상이 이제 처음 시작된다면 한 달 기간은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라 볼 수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가 4월 초에 있었던 그 해방의 날 이후에 예. 관세 협정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조정 기간이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본다라면 예.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요 직전 화면에서 뭐 이 서한을 보내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뭐 상투적인 표현이 it is great honor 뭐 어쩌고 저쩌고 저런 표현은 딱 보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 그렇죠. 내용은 완전 저 영어를 읽어보면은 네. 저런 우리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도 내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영어 쓰면 혼난다. 이렇게 영어 쓰면 혼난다. 네, 영어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요. 그거를 또 일각에서는 굉장히 쉬운 표현이라고 또 뭐 쉬운 얘기하잖아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표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를 전 세계적으로 쉽게 만들기 위해서 초등 영어를 쓰는 거를 우리가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우리 글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문서 보냈는데 꼭 계속해서 부장님이 문서를 보냈는데 반복적으로 막 이거는 막 11폰트로 쓰다가 요 특정 부분만 15포인트로 계속 이 중간중간이 나오면 이게 강조인지 뭐 지금 말하시면서 글 쓰시면서 소리 지르신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은 트럼프에서 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 SNS에 올 때도 보면 강조점에 대문자로 쓴다든지. 맞아요. 근데 저 용어가 새삼스럽게 왜 이렇게 어색하죠? 저 7월 9일 시행 예정 상호관세 부과 8월 1일 마치 상호관세 25% 하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25% 관세 매기고 우리도 미국산에 대해서 25% 상호 관세를 매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용어가. 그렇죠. 이건 대단히 일방적인 해석이죠. 이미 트럼프가 해석하는 거에는 한국으로 치면 한국이 이미 미국의 비관세 장벽으로 25% 정도는 매기고 있으니 우리가 그 정도 비관세 25%를 매길게 이런 식인 거죠. 즉 다 협상 대상국이 25%는 너네 다 비관세로 미국을 차별하고 있어. 그래서 그 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를 여러분들은 관세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 이건 관세야. 그래서 우리 제품이 수출이 안 되는 거니 우리 제품 한국으로 더 수출 많이 하게 해줘. 그래야 안 하면 우리 평등하게 가게 해서 우리도 매길 거야. 이런 식의 사실은 어거지죠, 사실은. 이 어거지를 근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은 미국의 수출에서 무역 수지를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한국이 미국 수출길이 막힌다라면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분 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라든지 가전이라든지 한국의 어떤 경제에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지금 받아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브앤테이크는 필요가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게 우리가 맞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실리로서 다가오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쪽에서 이제 간밤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은 뭐니뭐니 해도 테슬라가 네.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 신당 창당 소식 나오자마자 지금 막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장중에는 200일 이평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게 투자자들을 좀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일요일 밤 잠을 자지 못했고요. 왜요? 저도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아니, 이거를 책도 빼야 될 쓰셨다.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저는 아직 수익을 꽤 보고 있기 때문에 아. 낮은 가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제는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왜냐하면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카톡도 오고 네. 전화도 오고 예. 내일 장 열면 분명히 떨어질 텐데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의도 오고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지금 특히 한국의 투자자분들에게 계신 거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선 테슬라의 이 기술
주식의 성격이 좀 변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주식의 성격이 변했다. 네, 우선은 저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미래 가능성과 기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술적인 근거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압도적인 글로벌 넘버 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은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도 대단히 큰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웨이모를 넘어서서 우버를 붕괴시키면서 미국에서 새로운 어떠한 모빌리티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의 로봇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명확하게 알파벳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애플처럼 기술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있는 멀티플들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정치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상당하게 CEO로서는 저는 옳은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념과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건 옳은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또 정치적으로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죠. 하나는 억만장자로서 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고 팔로우만 해도 2억 명이 넘고, 이러다 보면은 흔히 말하는 니힐리즘, 좋게 표현해서 니힐리즘이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는 다양한 이 관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저는 이미 관종이 나라로 확실히 빠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세계에서 최고로 많고 팔로워가 2억 명이고 이거 어떻게 거기에 가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째 요인은 테슬라가 만들어가고 있는 기술 시장의 성격이 기존의 법에서 물건을 잘 만들어서 잘 파는 시장이 아니라 법을 끊임없이 바꿔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에서 내가 시장에서 물건만 잘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없던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 없던 시장을 새롭게 만들 때는 반드시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법 내지는 어떤 규제 이런 문제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팔란티어가 성장하는데 팔란티어는 성장하는데 법을 하나도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시장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은, 훌륭한 제품 만들면 다들 사간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예를 들면 메타가 성장함에 있어서 인스타그램이 개인정보법을 잘 지키면 됩니다. 네네. 안 지켜서 문제인 거죠. 예. 잘 지키면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구글도 마찬가지죠. 자꾸 너무 성장해서 기존의 반독점법에 걸리는 것뿐이지, 너무 성장해서. 근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각 주마다, 각 나라마다, 한국도 도입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안 하고 있죠. 한국은 두 가지 이유죠. 현대기아차라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데이터라는 정보 보호를 위해서 여하튼 자율주행을 우리는 FSD도 허가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나라가 법을 바꿔야 된다고, 이 법을 바꾼다는 건 정치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특징은 기술적으로는 성장의 잠재력을 막대하게 정말 용암처럼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법과 정치권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근데 그러다 보니 일론 머스크의 어떤 개인적인 조건에 의한, 아까 말했던 세계 최고의 부자와 관종과 이것의 특징도 하나 있지만, 두 번째, 테슬라 가지고 있는 숙명 자체가 정치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테슬라 주가를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테슬라 경영에만 집중했다는 문제가 없겠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저는 이 주가의 영향은, 정치적인 영향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이것이 자주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자주 반복되게 되면 마치 이것이 정치 테마주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테마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제 투자자의 성격에 따라서, 저는 사실은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도안이면 뭐예요? 네. 승리 아닌 패배입니다. 즉 사실은 투자라는 건 사실은 여러분 스펙트럼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70%의 확률, 65%의 확률, 75%의 확률이 되는데, 아니면 이때는 내가 가는 거고, 45%의 확률, 35%의 확률은 내가 손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의 승리 아니면 0%의 패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부분으로 사실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던 거야. 스펙트럼에 투자해서 극단적인 승리를 맛볼 것인가, 아니면 완벽하게 패배를 맛볼 것인가. 이러한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거고, 하지만 남은 희망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회에서 강력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테슬라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말려라. 이것이 이 사회의 의무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는 것이 이것이 주주에 대한 책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고,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일론 머스크를 말리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들. 예.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아마 제가 만약에 일론 머스크면은 저 정도의 돈을 갖고 있다라면 다양한 그룹에다가 현실적으로 뭐 지금 어차피 대통령 선거에는 안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의 주적은 아니죠. 민주당의 주적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당을 망쳐서 현행 미국 헌법으로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못 대통령- 나가도 뭐 지금 뭐 다른 사람을 내보낼 수 있죠. 양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내보낼 수 있는데 내보내게 되면은 한 당은 집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화당 경향성이 강한 후보를 내보내면 예. 공화당의 표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겠죠. 민주당이 이기게 되는 거고 이건 예. 공화당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대선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복수의 화신이 되어 트럼프는 집권 나머지 3년을 일론 머스크를 죽이는 데 시간을 쓸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선을 그었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생각 없다. 그리고 전국 정당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캐스팅 보트 정당이 되겠다. 예. 즉 후보 예를 들면 상원에서 한 5군데 보내서 2-3군데 이기고 하원 같은 경우 한 15군데 내보내서 8석 정도 이기겠다. 50% 확률로. 요 정도만 가지고서 두 당을 붕괴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두 당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 번째 정당이지만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자극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크게 자극하고 있지는 않은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반응도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지 감히 아메리카 당을 만들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트럼프도. 네네. 그거 해도 안 될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근데 지금 네이트 실버, 뉴욕타임즈의 네이트 실버라든지 어제 이제 분석 보고서 나온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선거 전문가들이죠. 일론 머스크도 아마 지금 계속 따져보고 있을 거예요. 선거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예를 들면은 2-3석을 갖는 건 좋은데 2-3석이 나오려면은 최소 10군데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2-3석 갖기 위해서 2-3군데 지역구에만 출마하면 이서 2-3석 이기면 너무나도 쉬운 게임이죠. 예, 예. 근데 2-3석 이기기 위해서도 10개 지역은 출마를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그만한 후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확률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물러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그래 나도 해보려고 했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버려야 될 이익이 너무 큽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 X라고 하는 버려야 될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 이 네고시에이션을 하고 밀고 딸기 하다가 충분히 이쪽으로 돌아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정당을 만들겠다니까 저렇게 강하게 안 몰아치고 있거든요. 네네. 좀 미친 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전기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비판하는 건 사실은 감세 부분이라든지 부채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빗나가면서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미국 정부가 테슬라를 버리고 스페이스 X를 버린다는 것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금 가장 중요한 미국의 어떤 경쟁적인 자산을 버린다는 건 쉬운 결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싸움이 어느 정도 중재 세력에 의해서 멈출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정치적인 이슈로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간에 멈출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좋은 소식들이 실물에서 나타나면서 다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지금 상황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되면서 또 한 달만 지나면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아니야 다시 생각했지만 그래도 당이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아직까지도 보니까 이 우리 이른바 서학개미의 최애 종목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한 5월, 6월 달에도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또 네, 추가적으로. 그래서 저는 정말 가슴 아프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100 아니면 0을 투자 나는 그래도 괜찮아 고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중에 절대 다수는 아닐 거거든요. 네, 예. 아니 이게 이제 참 뭐 비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또 스페이스X도 있잖아. 이러다 보니까 로켓랩 주가는 오래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예. 일시적이죠. 로켓랩도 이제 흔히 말하는 재사용 가능한 예. 로켓을 현실화시킨 소형 로켓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제 로켓랩 주가가 5% 넘게 올라가면서 한, 예, 9% 가량.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스페이스X하고 안 하면 로켓넷을 하겠구나라는 거죠. 근데 로켓넷은 우리 식으로 하면은
자동차로 치면 경운기 만드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소형이냐 중대형이냐의 차이는 있는 거죠. 엄청나게 네. 차이가 있습니다. 소형으로 띄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적외도 위성으로 띄워야 되는 건데 적외도 위성에 있어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들 뭐 항상 화성으로 간다는 거는 일종의 그냥 꿈이고 비전이고 사람들을 네네. 이렇게 하게 하지만 실질적인 테슬라가 하려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스타쉽을 통해서 예. 지금 스타링크를 띄우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이것의 세컨드 제너레이션, 두 번째 제너레이션 훨씬 더 크는데 지금 팔콘 9으로 못 띄웁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대형을 스타쉽을 띄우려고 하는 것은 스타링크 사업을 더욱더 확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로켓랩은 저도 대단히 의미 있고 잠깐 저도 투자했다가 이익을 보고 물러나긴 했지만 네. 로켓랩의 가장 큰 단점은 아직 중대형으로 못 가고 있다는 거. 중대형 실험하고 있어요. 예. R&D 차원에서. 예. 만약에 중대형이 성공한다라면 로켓랩이 충분하게 나사의 파트너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극히 작은 소형 로켓이기 때문에 제한은 있다. 하지만 기술력으로 볼 때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의미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시세는 일단 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그렇죠. 정도로 이거는 해석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반사 네, 이익인 네. 거죠. 네. 반사이. 예. 아, 그래요. 박사님 설마 단타족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저는 오늘 좀 조금은 들고 가시는 거죠? 네네네. 길게 가보면 어느 정도? 저는 보통 3, 4년을 목표로 하고 항상 투자를 3, 4년을 목표. 기업을 투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다 던졌답니다. 제가요? 테슬라. 아이, 잘하셨네요. 아니. 아주 법은 아주 진짜 영악해요. 아니, 그냥 영리하신 거고 어떻게 냄새를 스마트하신 맡고 거죠. 어떻게 그냥 냄새 지루해서 그랬어요. 지루해서. 지루해서. 예, 호가 볼게요, 호가. 아 그래요. 예.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0.7%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3036, 코스닥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7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영업이익 자체는 전분기 대비로는 이제 많이 급감이 됐습니다. 이른바 어닝 쇼크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일단 지금 호가 분위기는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26만 8,500원. LG 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 소포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20만 8,000원이고요. 기아가 오늘 1.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9만 7,000원. 그리고 KB금융이 3%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11만 900원.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1.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6만 500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가 6만 3,400원. 셀트리온 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11% 급등을 했는데 오늘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41만 500원. 에코프로비엠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HLB가 0.8%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1%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44,800원. 파마리서치가 1.9%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2만 7,000원이고요. 휴젤이 오늘 1.3%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36만 4,000원. 레인보 로보틱스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펩트론 보합 예상됩니다. 오늘 리가캠바이오, 클래시스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요. 일단은 뭐 오늘 양시장 글쎄요. 일단 호가 분위기는 좀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또 워낙 장중에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글쎄요. 밑꼬리 달고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고 예측 자체가 쉽지 않네요. 예. 근데 쿠션이 네. 너무 두툼한 쿠션이 밑에 있으니까 뭐 한 5층, 10층에서 뛰어내려도 충분히 목숨을 건지겠다 싶은 게 네. 70조에 70조 예탁금이 70조요? 오. 그죠. 지금 뭐 밀리면서 그러니까요. 조금 대기 매수세가 꽤 있다는 매수세가 거죠. 참 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새는 이제 미국장 뭐 주변 아시아장 무관 그리고 밤사이 어떤 뭐 야간 선물하고 비슷하게라도 개장하던데 그것마저도 요새는 별 차이 없고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오늘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삼성전자 강하네요. 아까 프리장에서는 이때 실적 발표 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약간 쇼킹한 모습이었습니다만
그 뭐 일회성이었다는 그걸 감안한다면은. 근데 아까 저기 그리고 지금 나온 내용으로는 3조 9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자사주 취득. 야, 예. 이제 자사주 취득하고 예.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죠. 당연히 소각 아니고 우리나라는 가봐야 되는 겁니까? 가만. 왜냐면은 소각이면 소각까지 나와야죠. 자사주 취득 결정이네. 자사주 취득 일단 취득만. 예. 그다음에는 뭐 모르죠. 예. 근데 저기 강 보사님 아까 저 워낙 제가 이쪽 기술적인 문제에서 과문한 데다가 이해력도 떨어져서 아까 IC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 IC입니까? 일시입니까? 원시입니까? 원C가 맞습니다. 일시. 일시. 예, 예. 일시, 1B, 일시. 1A에서 시작해서 1A, 1B, 물론 마이크론 1B를 1베타까지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네. 애매하게. 그러니까 네. 1A에서 시작해서 지금 1B까지 왔고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은 1B를 적용하고 있고 예. 또 마이크론은 1B의 다음 버전인 1뭐 베타라는 걸 쓰고 예. 있긴 합니다만 삼성은 1C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고 1C를 양산하겠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C는 10나노다. 그리고 1B는 12나노다. 이렇게 아까 기억하시면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남들보다 조금 일찍 1C까지 원C까지 갔는데 네. 이걸 쌓는 게 좀 약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쌓아서 연결해서 여기에서 발열도 없게 효과적으로 데이터가 주고받게 하는 것에 삼성이 지금 약하다라는 거고 그런데 시장의 시그널이 두 개인 것이 하나는 엔비디아에서는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는? HBM3E를 예, 예. 근데 AMD에서는 받아들였다라고 회사 측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받아들인 것이 몇 월부터인지 이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고 삼성이 여기에 수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미지수인데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근접해 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삼성이 뒤처졌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시장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의 납품 분량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것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왜냐하면 HBM은 대단히 영업이익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또는 삼성이 여기다가 수율이 아주 낮은 상태로서 공급하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삼성이 완전히 이제는 경쟁에서 뒤처지고 완전히 아웃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들이 이제 나오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하락을 받쳐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도 좀 여쭤볼게요. 네. 엔비디아 지금 시가총액 4조 달러 네,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어제 장만 나쁘지 않았으면 4조 달러를 기록했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그 칩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가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 얘기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그 반도체주의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AI 했던 2022년 11월에 챗GPT를 처음으로 보면서 정말 AI가 세상을 바꾸겠구나. 그리고 경쟁적으로 여기에 미국의 빅테크들이 뛰어들면서 엄청난 투자를 2024년에 빅테크 4개 기업이 2천억 달러를 그리고 올해 3천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이것은 엔비디아의 수요로 폭발적으로 이어졌던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황금기의 시작이 아니라 AI가 많은 것을 가져오겠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이렇게 시장이 커졌던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황금기로 들어간 것에 대한 가장 큰 지표는 여러분들이 챗GPT를 쓰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챗GPT 사용자가 올해 2월 달에 4억 명이었다가 올해 4월 달에 8억 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한국이 2천만 명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뉴욕타임즈하고의 SM 알트만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유튜브 인터뷰에서 SNS 출시를 거의 공식화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올해 그들의 목표를 20억 명이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 4억 명이 쓸 때 4억 명이라도 사실 적극적으로 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무료로 쓰는 사람들은 하위 모델, 최상위 모델을 쓰는 거는 돈을 내는 사람들이 썼던 네. 거고 또 올해부터는 최상위 모델을 돈을 안 내는 사람들도 무료로 쓰는 사람들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하. 질문의 개수를 차용하는데 저희 어머니나 제 조카는 그 질문의 개수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도 아니고 기업 업무에서 매일 쓴 사람도 아니고 대단히 대중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더욱더 많은 GPU와 NPU와 AI 반도체 칩이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4억 명 쓸 때하고 2배가 더 들어가면 글쎄요. 지금 물량이 더 필요한 거고 오죽했으면 오픈 AI가 여러분 시장의 신호를 읽어야 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만 쓰다가 예. 구글 데이터 센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 구글의 TPU를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왜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증설하는 속도가 너무 늦어서. 네. 즉 엔비디아의 칩을 갖다가 증설하는 속도가 늦어서 조금 여유가 있는 데이터 센터 여유가 있는 구글 걸 갖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오픈 AI는 급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AI의 황금기가 이제야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AI가 시작되기 위해서 몸 푸는 단계였다는 거예요. 몸 푸는 단계였는데 이제는 AI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을 뭘로 우리가 보냐면 2008년에 애플의 앱스토어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진짜로 스마트폰의 시장에 오겠구나. 2007년에 스마트폰이 1월에 스티브 잡스가 발표했을 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사람들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2008년에 앱스토어가 나오면서 저 앱을 쓰고 싶은데 저거 쓰려면 스마트폰 사야 되는 거야. 아하. 그런데 앱이 본격적으로 터진 거는 2013년, 14년입니다. 예. 그러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 모바일 경제가 다 바뀌었듯이 AI를 통해서 소비자 시장이 다 바뀌는 것. 이거 우리가 컨슈머 AI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컨슈머 AI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 여기에 들어가는 인프라스트럭처인 반도체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필수 조건이 저는 마련됐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7월 8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좀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서한을 발송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7월 9일로 이제 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데 이거를 이제 좀 늦췄습니다. 8월 1일까지 관세 유예 기간 종료 시점을 늦추기로 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이네요. 코스피가 0.4% 올라갑니다. 3072. 코스닥도 보합권으로 779포인트. 일단 양시장 상승 출발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6% 올라갑니다.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사주 3조 9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소식이 나오고 주가는 올라갑니다. 지금 62,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0.3% 떨어지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78% 하락합니다. 102만 1,000원. KB금융 올라갑니다. 11만 4,700원. 현대차가 1.2% 떨어집니다. 20만 6천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올라갑니다. 네이버가 2.7% 상승합니다. 26만 3천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0.79% 올라가고요. 셀테리온은 0.6% 하락합니다. 17만 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4% 떨어집니다.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옵니다. 지금 41만 1,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6% 올라갑니다. 10만 2천원. HLB 지금 강보합권이고 에코프로가 0.5% 상승합니다. 파마리서치도 1.5% 올라가네요. 52만 5천원. 휴젤은 좀 떨어집니다. 지금 35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 상승합니다. 지금 26만 6,500원 사흘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펩트론이 0.6% 하락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2% 약세로 11만 9,900원. 클래시스는 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나트륨 이온, 2차전지 쪽에서 나트륨 이온 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이글이 14% 급등을 하고 있고요. 6,100원 선, 애경케미칼도 9% 강세입니다. 지금 12,470원, 나인테크가 3.4%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오름세에 이어집니다. LNF도 1% 상승하면서 52,400원, 포스코퓨처엠도 올라가고요. 자, 그 밖에는 지역 화폐, NFT, 전자결제 쪽, 스테이블 코인 쪽 움직임이 좋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이제 쿠콘이 11%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39,8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4% 올라갑니다. 12,150원. 그리고 미토온도 3% 올라갑니다. 6,300원 선이고요.
한국정보인증도 3.4% 올라갑니다. 8,410원이고요. 카카오페이, LGCNS, 위메이드 각각 2%에서 1% 오름세, NHN, KCP가 5.6% 올라가고요. 지금 카카오페이도 보셨죠? 8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DLENC가 2.6% 올라갑니다. 51,100원. GS건설도 1.7% 상승 중이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도 1% 이상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은행주, 금융주 좋네요. 지금 제주은행이 4% 올라갑니다. 15,570원,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 모두 3% 이상 상승합니다. 88,800원, 그리고 JB금융지주 23,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3.6% 올라가고 KB금융도 116,400원, 신한지주도 66,900원. 오늘 금융주 다 좋습니다. 조선주도 오늘 반등 보여주고 있네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각각 3%에서 2% 상승 보여줍니다. 각각 주가는 16,720원, 7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381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61억 원, 168억 원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81억 원, 3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11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에서 한 9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네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기장 마감 대비로 5원 30전 상승하면서 1,373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코스닥 대형주 쪽 흐름이 좋네요. 지금 보니까. 코스피요. 코스피 네네네. 대형주 쪽 흐름. 네.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 사는 종목 위주로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의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죠. 네. 보면 볼수록 시장은 이렇게 무슨 뭐 시황 분석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참 다 부질없는 게 오늘 지금 2차 전지 오르는 거 보세요. 맞아요. 옛날에 2차 전지 한참 빠질 때는 테슬라가 빠져서 그렇고요. 리튬 가격이 뭐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엘버말 주가가 빠져서 그런데요. 엘버말도 빠지고 테슬라도 어제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2차 전지만 가요. 이걸 뭐로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냥 싼 놈 가는 거야. 맞아요. 싼 놈 가고 맞아요. 턱없이 비싸게 올랐던 걸 그거 이제 뒤따라가면 물려서 네. 또 몇 년 고생하는 거고. 맞아요. 제주원에 뭐 지금 보니까 얘는 원래 예전부터 우리 프로그램에서 끼 있는 종목이라고 출렁출렁 하는데 이제 쿵 했다가 또 이제 한번 들이대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매일매일 참 우리 한 59분쯤 되면 항상 이렇게 이제 개장 시간 알려주시는 우리 시청자분 계시잖아요. 됐고 빨리 네. 도박장 열자. 네. 오늘도 멋있는 판이 또 열렸습니다. 야, 그러니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분위기는 굉장히 추워했거든요.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런저런 어떤 채널들 이제 어제 장을 마무리하면서 내일 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말이 좀 춥다. 네, 네. 뭐 관세 서한도 날라오고 삼성전자 실적도 발표되고 할 건데 이걸 갖다가 한번 막아내야 된다 하는데 뭐 외국인이 안 사도 올라가고 그러니 이거는 뭐 시장 자체가 현재는 그러네요. 지금 꽃버스, 인버스 많이들 샀다고 그러던데 개인들이. 그래요? 예, 그러니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 답대로 무슨 공식 있는 거 아니고 답대로 안 가는 게 이 시장이라서 그래서 어려운가 봅니다. 이런저런 어떤 뭐 뉴스의 흐름이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인버스 사고 싶죠. 인버스 사고 싶었는데 그런데 지금 힘 있는 쪽에서는 이 시장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쪽에서 시장을 위로 올리겠다고 하죠. 근데 요즘 장은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 된대요. 그런가 네, 봅니다. 달리는 말이 좀 쉬었다 싶으면 빨리 올라타야 된대요. 쉬었다 싶으면 네. 그러네. 예. 아니 아까 센터장님이 이제 반도체 네.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네. 그럼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낙수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저는 궁금하고. 낙수 효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낙수 보고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즉 엔비디아가 자기가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다양한 생태계 속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물론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네.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SK가 붕괴된다, 하이닉스가 붕괴된다는 것이 아니라 SK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저하될 수는 있지만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 것에서 네.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전체 총 매출은 증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케이덴스라고 해가지고 뭐 설계용 플랫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패키징한다든지 반대칩을 테스트한다든지 TSMC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정확하게 TSMC 같은 경우 지정학적 위기가 있지만 네. 저는 중국하고 타이완의 전쟁이 당분간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도가 좀 진행되면서 AI와 관련된 본격적인 경쟁이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도 작은 돈이긴 하지만 이제 뭐 5년간 100조라고 하는 돈들이 지금 투여되고 있는 거고 일본도 네. 마찬가지인 거고 유럽 또한 마찬가지인 거고 심지어는 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도 AI 산업들을 키우겠다는 이러한 투자자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보급됐듯이 전 세계 인구가 AI를 쓰는 그러한 시대로의 진입을 저희가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AI 경제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라든지 이런 건 다양하게 있을 거고요. 저는 오픈 AI의 상장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픈 AI가 상장을 하게 되면 지금 벌써 3천억 달러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2012년에 메타가 즉 과거에 페이스북이 상장을 하고서 2015년까지 즉 한 3년 6개월 정도 걸려서 이 3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벌써 3천억 달러고 상장을 하게 되면 약 5천억 달러 정도의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고 1, 2년 안에 1조 달러를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등장했다라는 것, 그것도 스타트업 씬에서 대단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곧 SNS를 시작하게 되고 여기에 이커머스가 미국에서는 이미 작동이 되기 시작했고 이 부분들을 확대하고 검색 시장의 질서 재편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이제 젊은 사람들은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챗GPT에서 검색하는 그렇죠. 비율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기본적인 세상의 질서가 변하는 거고요. 여러분 마케팅의 질서도 변합니다. 마케팅의 질서. 네, 왜냐하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AI를 통해서 매출이 100% 발생하지는 않죠. 네네. 10%만 발생하더라도 예. 여기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예. 10%가 아니라 사실은 90%가 인간에 의해서 구매가 결정되더라도 그중에 많은 부분이 항상 AI에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AI의 조언을 받으면서 물건을 구매하는 비율들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AI 브랜드에 AI 챗GPT 답변에 우리 브랜드가 없다. 챗GPT 브랜드에 우리 제품이 안 나온다. 예. 또는 우리 제품이 3등으로 나온다. 이러면 그만큼 신뢰도가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러한 질서 재편 우리가 모바일이 생기면서 모바일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것처럼 당연하게 AI가 나오면 AI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AI 잘 보이기 위해서. AI가 꼭 강정수에게 추천해주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자로서 AI가 등장한다는 것은 AI 자체가 이제 커스터머 고객이라는 겁니다. 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엄청난 또 마케팅 또한 질서 또한 변하게 될 거고 정말 다양한 변화들이 우리의 경제 질서와 사회 질서의 변동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도 어떤 변화에 조금 이렇게 늦게 좀 따라가는 스타일인데 이거 챗GPT는 써보니까 신기해가지고 박사님 말씀 맞다나 저도 요새 뭐가 궁금하면 얘한테 다 물어봐요. 얘한테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또 또 정민 앵커가 알려줘가지고 퍼플렉스티 네. 그것도 한번 깔아봤는데 약간 좀 두 개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퍼플렉시티는 좀 모범생 같고요. 이 약간 그런 챗GPT가 이렇게 뭔가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챗GPT는 이제 반에서 보면은 아이들 모아놓고 내가 어제 있었던 일 얘기해줄게 아, 하면서 막 그러니까. 수다 잘 떠는 네, 맞아요. 수다 잘 떠는 그 친구 같고 좀 말이 많아요. 네, 말이 많고. 네, 말이 많고 네. 뭐 한 번씩 그거 해가지고 추가 질문하면은 참 좋은 질문이에요 하면서 마치 네가 이런 질문까지 할 줄 할 줄 몰랐는데 몰랐어. 뭐 그러면서 약간, 막 칭찬하면서 칭찬도 얘기하고. 하고 갖고 놀더라고요 또. 근데 궁금한 거. 네. 그래서 금광 캐던 시절에 삽자루 만들고 곡괭이 만들고 청바지 만들었던 회사는 돈 벌었는데 이제 금광이 터져야 되지 않습니까? 금광 회사는 네.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그쪽은 앞으로 엄청난 수요 이해되고 하는데 과연 이 AI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래저래 그 3천억 달러 무슨 뭐 1조 달러 갈 만한 어떤 그 수익 모델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큰 질서 재편이 일어나겠죠. 금강을 채굴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비디아는 곡괭이하고 청바지를 만드는 다이나마이트를 만드는 회사고, 근데 지금 금강이 터진 거예요.
금광이 터졌다. 네, 그 금강을 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땅을 파고 있을 때 돈을 벌었던 게 엔비디아인데 이제 금강이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예. 그러면 곡괭이는 더 필요합니다. 곡괭이는 더 필요하고. 왜? 금강을 이렇게 더 깊게 파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금강은 지금 현재는 오픈 AI가 먼저 파낸 거죠. 네. 오픈 AI가 파냈다라는 건데 파냈는데 이 문제는 아까 전에 제가 SNS 시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신들이 $20씩 받는 것도 돈을 벌지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렇게 버는 것이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서비스예요. 이번에 뭐 연간 반복 매출이 $40억 넘었다고 디인포메이션에서 지난 주말에 보도를 했는데요. $40억 달러면 매출이 꽤 많은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걸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SNS를 가겠다는 건 뭐냐면 우리 메타하고 맞짱 뜨겠다라는 거예요. 메타랑. 인스타그램 우리가 영원히 인스타그램의 SNS 왜냐면 이번에 뉴욕타임즈에 있는 기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왜 그러니까 샘 알트만에게 오픈 AI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난리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엑스닷컴에다가 글을 맨날 올리냐. 예. 그렇게 했더니 웃으면서 그럼 나 어디다 올릴까 그랬더니 너가 만들면 되지 않아? 그래도 될까라고 해서 웃음을 보이면서 아하. 이 폭풍이 그 기자의 표현은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하는 신호를 받았다. 기자가. 네, 폭풍이 이미 그리고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겠네요. SNS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한국에도 와서 이 본인들의 SNS에 올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즉 챗GPT에서 탭만 누르면 이제 SNS가 연결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여기에 광고를 시키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메타가 지금 떨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을 계속해서 AI 인재들 데려와서 강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픈 AI가 메타의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이미 오픈 AI는 검색을 통해서 아까 전에 구글의 시장에 이미 침범을 한 겁니다. 사실 한국으로 치면 구글과 네이버의 시장에 침범을 한 거죠. 이제 인스타그램의 시장에 침범을 하겠다는 거고 여러분 SNS를 하게 되면 반드시 DM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의 시장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즉 돈을 어떻게 버냐면 기존에서 AI에 대해서 $20씩 안 내던 사람들이 $20씩 내게 하는 시장도 존재하지만 뺏어오는 거죠. 남의 시장을. 즉 구글의 시장을 뺏어오는 거고 네. 메타의 시장을 뺏어오는 거고 네이버의 시장을 뺏어오는 거고 카카오 시장을 뺏어오는 거고 아마존의 시장을 쿠팡의 시장을 뺏어옴으로써 경쟁을 하려는 거고 자 그럼 이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도 나머지들도 AI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쿠팡 같은 경우에도 뺏기지 않게 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최소한 올해 1조 원, 한국이 1조 원의 AI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AI 투자들을 경쟁 기업들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살을 건 싸움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 결국은 곡괭이를 산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과거에는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예. 저는 오픈 AI의 이용자가 8억 명을 넘어섰다라는 것 그리고 기업 밸류에이션을 $3,000억 기록했다라는 것 이것은 앞으로 금강이 발견됐다는 얘기고 AI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대중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어 얘기하는 거고 이랬을 경우에 반도체의 수요는 더욱더 크게 증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엔비디아가 포트폴리오 없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쪽 뭐 브로드컴도 있고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또 뭐 AMD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반도체가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블이라든지 근데 마블은 요즘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꾸 엔비디아의 적도 경쟁에서 시장 점유율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브로드컴이 네. 일종의 적이라고 볼 수가 예, 있죠. 예. 경쟁사. 그 경쟁사를 담으셔도 되는 건데 네. 메인스트림에 그 핵심을 담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으로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럼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를 일정 부분이라도 지금 담는 게 그렇죠. 그건 안전자산이라고 예.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이 안전자산에서 큰 수익은 보진 못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다른 것의 변동에 비해서 붕괴될 수 없는 지금의 당분간에 있어서의 자산의 어떠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를 가지고 가시는 것은 네. 엔비디아로 내가 3배, 4배 벌겠다가 아니라 예. 다른 시장이 흔들려도 엔비디아가 받쳐줄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의 구성에서 엔비디아를 가져가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또 포모에서도 약간 자유로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없으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다른 데가 올랐다가 테슬라 저렇게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막 탈 때 엔비디아는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을 거라는 네네. 거예요. 엔비디아의 유일한 리스크가 예를 들면은 지금 뭐 $80억 매출을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올해 내에 어떻게 할 수 있냐. 요번에 2분기 어닝콜은 서프라이징이 있을 거라고 좀 네, 보고 있어요. 7월 말이죠. 네, 7월 네. 말이나 8월 초에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미지수는 뭐냐면 구체적인 실적으로 보면은 블랙엘이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블랙엘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쿠퍼 H백도 팔리고 있어요.
자, H백과 블랙엘의 비중이 예를 들면 5대 5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매출 전망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까봤더니 6대 4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블랙엘이 6이 팔렸다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블랙엘의 공급량과 이것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보다 블랙엘의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저는 상승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엔비디아는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블랙엘로 빠른 속도로의 전환들을 가져가줘야 된다는 거고 그것이 작년에 엔비디아 주가를 주춤시켰던 것은 블랙엘이 사실은 5개월 정도 늦게 시장에서 양산되기 시작했던 것이 엔비디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그 부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얼마나 가속도를 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네.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다면 아마 블랙엘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